너무 좀 슬펐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장난인 거예요. 29년 되면 미국이 정권이 바뀌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임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노리고 29년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주 싸가지 없고 월권행위라고 건방을 떤 건데. 안녕하세요. 닥소라 정치입니다. 브런스 사령관이 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도록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이 발언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네, 현재 우리는 국방부에 2029 회계연도 2분기 이내 달성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제출했다. 곧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가 열릴 예정이고 그 자리에서 이러한 조건들이 논의가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지속적인 방위 투자와 함께 향후 3년간 약 8.5%의 국방비 증가를 고려할 때 우리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조건 기반 전작권 전환을 추진을 할 것이다. 네. 어찌됐든 뭐 이 말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는 건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우리나라 전작권 관련해 가지고 까불고 다니는 게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제가 그러니까 원래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것은 올해 그 FOC라는 2단계 검증을 끝나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11월 달에 지금 말한 대로 그러면 이제 X년도라는 목표 년도를 발표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2028년도 11월에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을 하자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행정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딱 되는 겁니다. 딱 되죠. 근데 지금 딱 말한 것이 4개월 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미가 합의하려고 했던 것은 11월이고 지금 주한미군 브런스 사령관이 얘기한 것은 2029년 3월인데 뭐가 바뀌냐? 1월 30일부로 트럼프 행정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진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네, 굉장히 어떻게 아니, 저런 화가 난 발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둘 다 해당되는데. 정치적 근데 이게 그런 식의 어떤 발언이 월권을 뭐 행하는 발언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사실 이제 좀 화내기도 좀 지쳤습니다. 정치적 편의주의 이게 이제 전날 나온 거고 지금 이제 구체적인 게 이제 다음 날 나온 거예요. 전날 이 얘기 나왔을 때 나는 대한민국 언론을 보면서 너무 좀 슬펐어요. 이 아주 싸가지 없고 월권행위라고 건방을 떤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관심도 많고 뭐 주식시장에서는 뭐 이미 그런데 경쟁력이 진짜 있는 겁니까? 당연히 경쟁력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갖죠. 경쟁력이 많은 분들이 요소로 얘기하는 것이 일단은 가격 경쟁력을 얘기하더라고요. 1번은 분명히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신속한 납기, 즉 그러니까 스칭 딜리버리가 무지하게 짧게 간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유럽의 주요 방산국들하고 계약을 맺으면 예를 들어서 3년 내에 납기한다고 하면 3년 이후에 뭐 5 내지 7년 후에도 올동말동한데 한국은 3년 그런 2년 반 만에 바로 하더라. 그런 측면의 능력이 우리한테 있고요. 그다음 일단은 정부 대 정부 간의 신뢰도 우리가 얻게 그 일관되게 잘 해와요. 그다음에 끊임없이 기술 투자를 해서 기술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딱 유일한 예외가 윤석열 정부 때 R&D 카르텔이라는 이름하에 기술력 신기술 개발하는 능력을 약간 이렇게 뒤처지게 만든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마지막 더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우리 군이 끊임없이 운용하고 사용하고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 체계다. 그러니까 먼저 써본다. 우리 군이 끊임없이 쓰고 있잖아요. 훈련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 대치 상황이 가져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웃픈 현실인데 K방산에는 그게 끊임없이 발전하고 운용 능력을 보여주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이번에 뭐 유해에서 지난번 천궁투가 능력을 발휘하는 게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우리 군은 항상 그 대비를 하고 있고 뭐 끊임없이 훈련해 왔어요. 그 무기체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 땅이 평화 지켜지고 있는 거거든요. 더불어서
동아시아의 그 외진 곳에 있는 셈이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우리하고 협력하는 나라가 전쟁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동남아 가서 전쟁하겠습니까? 동유럽 가서 전쟁하겠습니까? 중남미 가서 전쟁하겠습니까? 중동에 가서 전쟁하겠습니까? 적이 될 수 없는 나라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나라한테나 수출하진 않습니다. 더불어서 주요 수출되는 무기 체계가 실질적으로는 방어모적 성격을 가진 무기 체계가 많아요. 먼저 도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K방산에 대해서 여기 오늘 시청자분들이나 살상력을 가진 무기 체계라는 어떤 거부감 이걸 걷어내시고 평화를 지키는 힘으로서 존재한다. 네.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누구든 협상을 할 때 하나는 그 기존에 있는 미국과 같은 패권국의 충성을 보이는 것. 충성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돌아오는 게 없으면 목청을 올려서 황의를 하는 것. 황의도 안 되면 떨어져 나가는 소위 이탈 탈출해 나가는 요 세 가지 옵션을 얘기하는데 그게 꼭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미국에게 우리가 충성을 표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에게 주는 게 없고 오히려 약탈적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갈 이유가 충성을 보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겠죠. 그럼 목소리 내는 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처럼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복적 조치를 취하면 우리가 택할 길은 결국에 이탈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홀로 이탈하는 건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다면 다른 비슷한 국가들하고 협력해서 새로운 어떤 다변화의 질서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은 큰 어른이 이 얘기한 것처럼 다루더라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는 거 보고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좀 해석을 해보면 그거거든요. 정치적 편의니까 본인 임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그 임기내라는 표현 속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방부 쪽에서는 2028년 연말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차기 정부가 들어왔으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4개월이면 2028년 말까지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일부러 이 표현을 쓰면서 이 마치 자기가 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문제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우리나라 전자권 관련해 가지고 까불고 다니는 게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제가 군인이잖아요. 네. 예, 군인이란 말이죠. 예. 또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네.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원리는 군에 대한 문민 통제입니다. 네. 그죠? 예. 그래서 이 전정권 전환 문제는 좁은 의미에서는 군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좀 넓은 의미에서는 어떤 주권의 문제를 포함한 정치적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미 양국이 기본적으로 전적권 전환에 합의를 한 상황이고 뭐 시기와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현지 사령관으로서는 이제 군사적인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언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정치적 편의주의?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런 시점을 얘기한 건 처음입니다. 이거 아주 건방진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첫 번째 이 시기 발표는 한미 합의하에 양국 대통령이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직 대통령끼리 합의해서 전적권 전환을 마무리 짓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목표인데 근데 이걸 본인이 발표한 점이 하나가 문제고 차기 정부가 들어왔으면 정책 리뷰하는데 검토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는 걸리겠죠. 네. 그 사이에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고 그 사이에 또 안보 환경이 어떻게 또 달라질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브론스 사령관은 미 의회에 가서 2029년 이제 미국 회계연도를 2분기로 얘기했으니까 우리로 따지면 1분기죠. 2029년 3월까지 하는 거죠. 네, 3월까지 이제 해당되는 것이죠. 네. 그건 트럼프 퇴임 이유거든요. 예. 대통령끼리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 나가서 지 마음대로 떠들고 있거든요. 네. 특히 브런슨이라는 작자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 가면 제논의 역설 같은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하는데 미국도 계속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미 연합방위 측량이 우리 조건이라는 게 너무 미국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미국이 오케이 해야 되는데 그걸 사실상 오케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일본이나 이런 아직 이제 평화법이 완전 개정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엊그젠가 일본 정부에서 5가지만 즉 군안, 수송, 경계, 감시 그다음에
소해 그 길을 제거하는 이 장비들 위주로만 수출을 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 그 앞에는 아예 수출 삼금이 있다가 풀었는데 이제는 엊그제 공격 무기도 수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 이전 단계 했었던 게 호위함 수출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 협력이라는 이름하에 이제 약간 우회를 통해서 했는데 일본이 그렇게 나가긴 하지만 국민들 감정이나 기업들이나 정부에서도 쭈삣쭈삣하는 것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하는 협력하는 나라 입장에서도 공격을 해본 나라들하고 아주 원활하게 협력하고 싶어 하겠어요. 자기 나라가 공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나라들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미국 다른 나라 침략해 안 해요? 일본 침략했어요 안 했어요? 강원도에 소나무 다 잘라갖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영국 침략했어요 안 했어요? 스페인 남미 거 다 뺏어 다 먹었어요. 프랑스 아프리카 다 뺏어 베트남 거 다 뺏어 다 먹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여태까지 다른 나라를 침범한 경험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 10위권까지 진입한 나라 중에 다른 나라 한 번도 침략한 적 없이 우리끼리만 이 자리에 올라온 나라가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작자가 부임하자마자 지도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지도 하나가 무슨 지도냐 하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지도를 펼쳤는데 베이징을 때리기에는 우리나라가 몇 킬로고 블라디보스톡을 때리기에는 몇 킬로고 하와이를 지키기에는 몇 킬로고 대만을 지키기에는 몇 킬로고 하면서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국한테 전략적으로 요충지다. 절대로 여기에는 전략적 자유권을 주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숨겨놓고 한 거예요. 그 미국의 기지화 시켜놓은 거네. 그렇죠. 한국을. 그렇죠. 너희들은 아프리카, 인도, 아시아, 남미 거 다 뺏어서 지금 호위시켜서 사는 거야. 지금 너희들은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에 굶는 사람들 너희들은 당연히 도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 이제 브론스 장관이 그런 얘기도 했고 이제 우리 언론도 이런 것도 좀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른바 보수 쪽이라고 얘기되는 분들은 미국을 전제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심지어는 어떠냐면 미국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하는데 이런 분위기는 현재 현실의 흐름에 있어서 볼 때 어떻게 평가해야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브론슨이 그랬잖아요. 사드 아직 한국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뭐 탄약은 이동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 얘기하는 게 이게 사드에 장착되는 요격 미사일이 이동 중인갑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보도들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출연을 위해서 그 미국 그 국방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저기 청문 내용을 들어봤어요. 해당되는 부분 영어도 잘 못하는데 더 중요한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랬냐면 뭐예요? 작년 6월에 미드나잇 해머, 그러니까 작년 6월에 미국이 이스라엘과 같이 이제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그 공습했잖아요. 그랬죠. 그 이전에 레이더들 복수형을 상해서 레이더들을 중동으로 옮겼다. 근데 아직 복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정확히 그 얘기는 아니지만 그 의미는 지금 미국이 레이더, 그러니까 미사일 디펜스용 레이더를 중요하게는 AN/TPI로 보이는 사드용 레이더가 있고 패트리어트용 레이더가 있어요. 네. 그 맥락상 그걸 중동으로 차출했다 했는데 아직 안 갖다 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맥락을 보면 그러면 자 사드 체계에서 레이더가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고철 덩어리죠. 그죠? 예. 마치 이제 권투 경기 나가는데 이게 안 돼 쓰고 나가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네. 레이더가 없으면 어디로 쏘야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말장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경북 성지에 뭐 저기 뭐 발사대도 있고 요격 미사일도 좀 뭐 재고령이 좀 남아 있고 뭐 통신 발전 장비 뭐 주의 통제 시스템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눈을 갖다가 레이더를 갖다 중동으로 갖다 놓고 뭐예요? 아직 사드는 한국에 남아 있다.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야.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 무기가 개발될수록 전쟁은 줄었습니까? 무기가 많이 생겨서 전쟁이 늘어났는지 전쟁이 생기기 때문에 무리가 발달됐는지 모르나 적어도 국방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함부로 침범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하죠. 국방력이 높을수록 함부로 침범당하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K방산을 일으키면서 철학을 가질 것이 절대적으로 좀 강의도 하면서 학생들한테 주입시키는 것이 평화 지킴이 산업이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기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적이 함부로 침범하면 그 적이 괴물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힘, 그것이 억지력이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가 억지력의 수단으로서 K방산을 일으키고 발전시키고 우방국과 협력하는 것이지 우리가 침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이제 철학 또는 정체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하려고 뛰고 있고 적어도 K방산에 있는 분들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적권 문제가 사실 뭐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 정치화된 지 오래된 이슈입니다만 그래도 최근 현상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현상은 왜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 환수를 추진했을 때 그때 보수적인 야당뿐만 아니라 뭐 전직 군수뇌부들, 뭐 경찰들, 외교관들 벌떼처럼 막 들고 일어나서 막 전작권 환수 막 반대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작권 환수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격렬한 반발이 안 나오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뭐 그렇죠? 예전보다는 차분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 나눴습니다만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자강이 살 길이다. 그 자강 중의 핵심은 자주국방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수 진영도 더 이상 반대하기 힘든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국내적인 분위기는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좀 성숙되어 있는 부분인데 근데 자꾸 미국이 여기저기서 태클을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브론슨 장관, 그 사령관이 강조하고 있는 게 정치적 편의주의가 아니라 명백히 모든 조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전작권이 전환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뭐냐? 그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대응 능력을 한국군이 확보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초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연합 방위 작전에서 한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주로 검증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되겠죠. 세 번째가 제일 골 때립니다. 세 번째는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동북아 영내 환경 조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전작권을 전환할 때 한반도 정세도 좀 많이 안정화되고 동북아 정세도 많이 안정화된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조건의 충족 여부를 미국이 판단하게 돼 있어요. 더 열받는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그 조건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전에도 바꾼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군이 100가지 정도의 숙제를 하면 100가지 정도의 문제를 풀면 합격. 근데 한 90개 정도의 문제를 푸니까 갑자기 바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50개 문제를 더 내는 거예요. 이것도 풀어.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재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것과의 관계에 모든 것을 그냥 다 올인시켜버리는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어느 정도 다자간 협력 구조 같은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위치에 와 있고 우리나라도 근데 또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우리의 분위기상으로는 아직도 좀 잔여물로 남아있는 게 그런 언급 자체를 대단히 금기시하고 정치적 공격의 일종의 호재로 삼는 상황도 아직까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우리 언론이나 좀 이렇게 전문가들도 정확히 좀 짚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문제가 뭐냐면 이 기간이 없어요.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도 동맹의 기간을 정해놓고 체결해서 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아마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곧 기간이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기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양쪽이 쌍방이 합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걸 한번 풀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로든. 지금 이 사건도 기본적으로는 한미 안보 협의회라는 곳에서 전작권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는 둘 다 동등한 주권을 가진 협의체죠. 그 브런슨과 같은 작자들이 나가서 의회에 나가서 떠들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런슨 발언 중에 심각하네. 또 이거 연결시켜서 심각해.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전작권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뭐라고 이랬냐면 전작권 전환과 함께 우리 즉 주한미군은 이제 서쪽을 바라보겠다는 취지의 얘기예요. 중국이네. 우리나라의 서쪽 어디입니까?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런 그게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한미 연합 방위 체계에서 한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이제 주한미군은 중국을 상대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중동 사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걸프 지역에 있는 주요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란의 보복 공격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해당 국가들은 우리는 미국한테 이게 발진 기지로 삼으라고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미군 기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미중 그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그 미국의 입장, 기본적인 입장은 주한미군을 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영토를 발진 기지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맹목적 충성만으로는 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우리가 항의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미국을 떠나서 새로운 생존 공간, 번영의 공간을 만들 노력도 돼 있어야 된다. 예. 이게 아주 기본적인 상식 아닐까요? 예. 이 버른슨이라는 작전은 철저하게 동맹의 현대화론자입니다. 즉,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북한을 지키는 건 상관없고 만약에 중국과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을 지키는데 동원되도록 인원도 축소시키고 전략적으로 지금의 전략에서 바꿔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이제 현대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예, 그렇게 말하죠. 와. 그런데 이 29년이라고 하는 날짜를 주한미군에서 제시한 것도 이것도 꼼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9년 되면 미국이 정권이 바뀌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임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노리고 29년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결국 뭐 이재명 정부가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 미국이 과거와 같은 동맹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오케이. 그러면 대한민국 방위는 우리가 한다. 우리가 주력군이 되고 미국은 지원군이 되라. 이렇게 딱 들고 나오니까 미국이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 또 우리 스스로도 그게 더 확실한 거죠. 미국의 모든 걸 의존하다가 미국에서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또 증가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식의 태도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든 베스켓에 모든 걸 다 넣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예. 항상 우리는 다변화의 노력 그리고 미국이라는 국가가 가져올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예비적 노력이 필요하겠죠. 동맹이나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지키는 일정한 힘이 없으면 도움을 안 주더라. 그걸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정확히 그 요구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즉각적으로 맞출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린 난 제가 무기체계를 막 수출해서 좋아하는 것만 아니고 그것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국제 협력을 하는 데서 다 무기체계를 공유하는 나라는 최고의 우방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우방국을 많이 확보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비상시 우리를 지원할 수 있는 많은 나라를 확보한다. 이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진짜 좋은 그런 접근이네요. 예를 들어서 중동의 국가들의 무기체제를 우리가 수출한 다음에 협력 관계를 갖고 안정적으로 원유 수입이라든가 천연가스 수입을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서 또 산업협력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첨단 기술력과 제조업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산업 능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산업협력을 확대하는 효과도 같이 있다. 중동의 많은 국가들 그다음에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 뭐 세칭 지금 요새 카나다 잠수함도 산업협력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선진국인 카나다마저도 한국과 산업협력을 요구한다. 방산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진정한 국력 소프트파워하고 하드파워가 결합해도 이제 하드파워만 있으면 깡패고 소프트파워만 있으면 바보가 될 수 있고 근데 결합이 됐을 때 국격 있는 국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화 주인공 되는 거죠. 공부도 잘하는데 싸움도 잘해. 근데 싸움을 함부로 걸지 않고 공격하면 방어하고 공격하면 방어하고 절대 먼저 때리지는 않습니다. 여기다 뭐 문신 그리고 샤프 이런 것은 아니고 그 뭐 최고의 좌충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전작권을 해소하려면 지금처럼 불평등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바꾸려는 일종의 자본 불협화음을 감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수 언론들은 조금만 불협화음이 난리가 나라가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것처럼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한테 너 미국한테 혼났어 안 혼났어? 이게 말이 돼요?